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란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사실 어제장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 보면서요. 그러게요. 이 추운 겨울날 밖에서 누가 찬물 한 바가지 저한테 끼얹은 느낌이었을까요? 상상만 해도 네. 추워. 예. 그만큼 좀 뭔가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을 확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니까 시장에서는 또 저위험, 저밸류 종목을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상대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많이 했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더 힘든 장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데 좀 먼 미래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갑자기 현실로 다가온 느낌이다 네. 보니까 우리 그 찬물 끼얹은 이후의 반응처럼 이렇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그 새해 전망하면서도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나 전반적으로 좀 성장주에게는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었는데 네. 좀 벌써 초반부터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다 보니까 이걸 이제 돌파하는 전략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주식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답답함이 있고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분명히 상황은 또 달라질 겁니다. 저희 잘 집중해서 시장 들여다보죠. 네. 일단 오늘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계기는 바로 뉴욕장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죠.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상은 더 빠르게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이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의 움직임, 그리고 이에 대한 만장일치 의견들이 시장에는 부담이 됐습니다. 심플하게 연준이 빠르고 강하게 돈줄을 죄겠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1.7 위로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3.3% 크게 밀려나는 흐름 보여줬고요. 개별 종목들도 들여다보면 애플, 테슬라, 알파벳, 메타, 엔비디아 등이 모두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대차 대조표 축소, 양적 긴축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뉴욕장이 발작적인 흐름을 보인 걸까? 이에 대해서도 살짝 코멘트만 하고 가면요. 지금 미국 연준은 미국 국채와 이 MBS, 주택저당증권을 우리 돈으로 한 1경원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젠간 만기가 도래하겠죠. 그런데 이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그것을 다시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겠다. 이 말은즉슨 시중의 유동성을 풀지 않겠다라는 게 되겠죠. 이게 바로 대차 대조표 축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줄어든다, 돈이 없다. 그럼 시장에서는 저밸류 종목들, 싸고 혹은 저위험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올릴 수밖에 없어서 기존의 기술주들이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보였던 거죠. 예, 참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앞에서 박 앵커가 얘기를 해줬습니다만은 국채 금리가 1.7%로 다시 올랐잖아요. 어떤 1.7이라는 우리가 또 숫자적인 그 느낌이 다시 한번 좀 움츠러들게 하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 다음 장을 보시면. 국채 금리가 사실 간밤에만 확 오른 건 아니고 다시 한번 좀 12월부터 스멀스멀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어디 쪽이 수혜가 되고 어디 쪽이 우리가 좀 방어적으로 자세를 취해야 될지라는 계산을 막 돌리게 되는데, 일단 국채 금리가 상승 기조를 다시 나타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지난해 연말부터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갖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이런 강세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어떤 경기 민감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전반적인 국채금리 상승과 함께 전망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자동차든 조선이든 건설이든 수요가 이미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하다 보니 철강업체들에 대한 다시 한번 관심도가 높아지는 모습이에요. KRX 철강지수를 보더라도 참 그동안에 많이 밀렸었는데 딱 새해 들면서 양봉 그리고 조금씩 반등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밸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철강이 참 힘든 시간을 많이 보냈기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밸류 매력도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다음 장 넘겨보시면 우리가 어떤 중국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까? 네. 특히 철강업체 같은 경우에. 근데 중국의 조강 생산량 같은 경우에 이 회색 반대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의 수출과 수입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앞으로 5개년 계획을 내세우면서 철강 생산에 대해서는 계속 감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그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주가가요. 물론 3과일밖에 없었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올해 단 한 번도 파란불을 기록하지 올해요. 않았습니다. 네. 3일 내내 오르고 있고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12월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했죠. 두 종목 각각 5%와 10%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상승을 했고 11월도 역시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각각 7에서 8% 강한 상승 흐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주주 환원책도 있으면 좋잖아요. 어제 포스코가 자사주 소각과 함께 배당을 기존에 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를 해왔었는데 이제 10,000원으로 확대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고 현대제철도 어쨌거나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이 되다 보니까 차입금이 감소하면서 여기서도 주주 환원 정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밸류 좋겠다, 주주 환원 정책 나오고 있겠다, 수익성도 개선이 되겠다. 일단 포스코와 현대제철 참 우리들 좀 힘들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기대도 가져볼 만한 전체적인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출발 성공 투자 출연진은 한 12월경부터 했을 때 조금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꼽았던 걸 현대제철로 많이들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물론 증권가에서는 좀 골고루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강주 이어봤고요. 자동차도 사실 지금으로서는 시장 대비했을 때 뭐 저밸류 종목으로도 상당히 매력이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장에서는 철강, 조선, 자동차 새해 들어서 좀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제 현대차, 기아, 만도, 현대, 위아, 현대, 모비스 모두 올랐습니다. 장중의 상승폭은 좀 더 컸습니다만 시장 분위기 좀 반영이 돼서 상승분을 좀 반납했죠. 외국인의 매수가 이들 쪽으로 조금 집중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그나마 빨간불을 잘 견조하게 지켜냈던 자동차주였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12월부터 해서 꽤나 많은 이슈들이 들려오고 있어요. 나온 뉴스들만 좀 정리를 살짝 해봐도요. 12월 31일에 현대차 기아가 전동화의 속도를 내겠다. 내년부터 전기차 쏟아진다라는 뉴스가 있었고 1월 3일 올해 시작하고 나서 현대차 기아가 올해 생산 판매 늘리겠다라고 밝혔고요. 또 현대차 올해 자율주행 레벨 4 시범 서비스 시작한다 해서 생산은 늘리고 자율주행 미래차로의 이 속도는 더 가속화하겠다라는 의견 등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기아나 현대차 미국에서 인지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판매 대수가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또 추가됐고 로봇 관련한 이슈까지 자동차 쪽으로 뉴스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많이 그렇게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보니까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왜 못 갈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삼성증권에서 낸 리포트 제목이 조금 와닿았어요. 모범적이다. 근데 흥미롭지 않다. 너무 확 오지 않나요? 이게 지금 자동차를 보고 있는 시선이지 않을까라는 그러게요. 생각은 들어요. 그래 뭐 좋아질 것 같고 그렇게 큰 리스크 없기는 하고 안정적인데 왜 이렇게 안 내킬까라는 사람들의 흥미 유발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도주로 올라가려면 전기차 도약, 구체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라는 게 삼성의 의견이었습니다. 마치 이 이야기를 들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 현대차 그룹에서는 조금 색다른 행보들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9월, 12월 전기차 풀 라인업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연말에 계속 쏟아냈었고요. 현대차가 이번 CES에서 차를 거의 공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로봇에 대한 집중도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로봇이 결국 모빌리티고 차에서 메타버스로 로봇을 조작하는 것을 시연하는 그런 영상을 함께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흥미를 당기기 위해서 로봇이나 메타버스, 미래차 이런 쪽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느낌도 받아봤습니다. 저는 되게 그러니까 이 제목 자체가 안타까운 게 특히 차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더 봤을 때는 자동차가 흥미롭지 않다고? 현대차가 신차를 계속 내놓고 있고 전기차 발표하고 있고 풀라인업 올해 다 만들어질 테고 막 날아다니는
모빌리티 얘기하고 막 로봇 얘기를 하는데 흥미롭지 않다고? 주가 분위기가 이렇구나라는 맞죠. 약간 그런 씁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다음 장 보시면 느껴지실 거예요. 왜 흥미롭지 않다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을까요? 상승은 상승인데 현대차 지난해 상승 보면 아쉬워요. 일단 7.7% 그래요. 올랐다고 칩시다. 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완성차 글로벌 업체들의 상승률을 보면 도요타 32% 그래 올랐네 하다 쭉 가는데 포드 136% 오를 때 우리가 네. 7% 올랐다라는 느낌에서 진짜 흥미롭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네. 뭔가 구미가 당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게 되죠. 도대체 지금 현대차에는 뭐가 필요하길래 왜 우리는 140%씩 이렇게 오를 수 없는 것인가? 오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네. 라는 느낌의 질문을 오늘 하고 싶었어요. 정의선 회장이 답을 해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질문인데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가 해결돼야 우리가 좀 마음 놓고 현대차의 우상향을 구경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질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만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지난해보다는 기대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주가도 지난해보단 잘 가야죠. 제발 그러길 바라보겠습니다. 예, 한번 현대차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좀 무거운 얘기인데요. 일단 새해 들어서 개인들이 순매수한 탑5 종목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OK 여기서 그나마 좀 아쉬운 점을 좀 첨가한다면 약간 이 두 종목이 시세를 분출할 때 약간 타이밍이 늦게 개인들이 들어가서 이건 약간 좀 아쉽긴 한데 어쨌거나 이건 OK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각 2위, 3위에 랭크가 돼 있어요. 각각 3,500원 정도를 샀는데 3일 동안 1월 등락률이 6% 이상 두 종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있으면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그리워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로 주식시장 들어가서 수익을 내셨던 분들이 네. 거기서 손실 보고 나왔지만 내 네. 첫사랑 잊지 못해서 또 들어가고 이런 느낌. 확 와닿진 않네요. 흥미롭지 않았군요. 아무튼 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근데 이제 1월 등락률도 등락률이지만 지난 4개월 동안 그러니까 딱 얘기해 주신 한번 불타는 사랑을 한 이후에 네. 자꾸 사람 마음 조리가 오고 있잖아요. 4개월째 이 두 종목 모두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계속 흘러내리고 있어요. 네이버가 이 4개월 동안에 21%가 빠졌고 카카오가 33%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규제 이슈 때문에 한번 크게 꺾인 건 맞는데 네. 이후로도 어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불안불안했었거든요. 다음 장을 보시면 네이버는 그나마 4분기 실적이 어떤 예상치에 부합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카카오의 분기별 영업이익을 봤을 때 지금 계속 좀 탄력이 두 단회나 영업이익도 계속 떨어지고 보시는 것처럼 실제 추정치보다 실제로 나왔던 영업이익이 계속 더 낮거든요. 시장 눈높이보다. 네. 그러면 이게 다 내년 1분기까지도 카카오가 좀 힘들까라는 생각들, 걱정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지금 인건비랑 마케팅비는 계속 늘고 있는데 어떤 실적은 역기저에다가 뭐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적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래도 네이버와 카카오다. 아무리 이렇게 힘들다고 해도 저는 매일매일 네이버에 로그인을 하고 있고 관련 서비스를 하고 있고 카카오를 이용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 네이버는 어떤 컨텐츠 사업 부분으로의 기대감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힘을 계속 싣고 있잖아요. 그리고 카카오는 관련 자회사들의 성장률이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고 있는 데다가 관련 자회사들의 뭐 추가적인 상장 이것도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이걸 놓을 순 없고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음에 마지막을 이렇게 해봤고 지난 이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던 4개월 동안에 개인들이 카카오와 네이버 얼마나 샀는지 봤더니 각각 한 1조 3천억 원을 정말 적극적으로 샀더라고요. 네. 순매수 1위와 2위 기업인데 제발 좀 이게 바닥이라는 신호와 함께 좀 올라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금의 리스크 요인이나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계속해서
네카오가 갖고 있는 IP에 네. 많은 이들이 여전히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리고 있는 희망회로의 시점이 조금은 더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 안아보겠습니다. 저희 오늘 철강, 자동차, 그리고 뉴욕장 흐름, 그리고 조금 부진했던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까지 담아봤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가시죠. 예, 그러면 앞에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 이야기 이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웨어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간밤에 FOMC 의사록도 의사록이고 시장 분위기도 분위기인 만큼 오늘 바로 재영스피 기자 또 시장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리스크 관리 필요한 시장 1월 효과는 없나라고 또 키워드를 얘기해 주셨고 의사록 발표와 함께 미국 국채금리도 1.7%를 장중에 다시 찍기도 했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이거 조언 부탁드릴게요. 12월에 FOMC 하고 나서 약간 이상했었던 것은 금리를 3번 올린다 그러는데 왜 채권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을까 이런 거였거든요. 약간 뒤늦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험 기간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시험인데 이제 1월 25일 날 시험인데 12월 정도에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다가 네. 발표됐는데 교수님이 어렵게 낼 거야. 그래 그러다가 이제 1월 딱 시작하고 나니까 네. 시험이 있었지 이런 인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채권 시장은 전혀 반응을 하고 전혀는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채 2년물이 0.6, 0.5 이 정도였거든요. 네. 기준금리를 3번 올리면 0.75가 됩니다. 미국채 금리가 물론 이제 기간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준금리가 0.75인데 미국채 금리가 0.6이라는 건 너무 낮지 않나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올리겠어. 그러니까 연준이 이야기한 것과 약간 괴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뒤늦게 그런 것들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상황이고, 연준은 점점 매파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매파적일 겁니다.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단은 작년에는 테이퍼링이 논란이 좀 됐었죠. 이제 3분기 때 이제 테이퍼링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란들이 나오면서 큰일 났다. 한번 흔들렸고. 10월 돼서는 FOMC에서 12월에는 테이퍼링 하는 거 기정사실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금리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금리를 조금 많이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원래는 한 번이었는데 좀 더 많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FOMC에서 3번이라는 걸 점도표로 네.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나온 이야기는 연준이 테이퍼링이라는 거는 돈을 안 푸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풀다가 하루에 10개씩 풀어주다가 조금씩 줄여보자. 그렇죠. 9개.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내가 두통약을 먹는데 하루에 10알씩 먹었어요. 너무 상태가 심각해서. 그러다가 이렇게 하루에 10알씩 계속 먹으면 너 죽어. 조금씩 줄여보자. 네. 그래서 다음 날은 9개, 8개. 약을 안 먹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어제 나온 이야기는 약을 끊고 운동을 해보자. 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사람이 치료가 끝났다 갑자기 막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약을 줄이고 다다음 달부터는 너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겁니다. 운동하기 싫잖아요. 특히 다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리가 부러졌다가 붙었는데 재활 치료하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 그거를 지금 의사가 예고를 한 겁니다. 타이트닝을 하겠다. 테이퍼링이 아니라 타이트닝. 윌러 연준 의사가 연준의 밸런스 시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이 진짜 아프고 그래서 약 계속 먹고 그래서 이만큼 쪘는데 네. 이걸 좀 줄여야 돼. 어떻게 할래? 수술할래? 운동할래? 운동해서 빼보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밸런스 시트의 규모가 GDP의 35% 규모인데
이걸 20%까지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어제 이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고 FOMC 의사록을 보면 어제 참가한 사람 대부분이 첫 금리 인상 이후에 대차대조표를 축소해야 된다. 네. 이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대차대조표 저게 뭐냐면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입니다. 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인데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채권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만기로 계속 유지를 하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평가 금액이 있지만 평가 금액이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네. 그런데 그걸 만기 보유해 보면 그 손실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장부상의 손실인데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만기까지 보유 안 하고 금리가 올라갔는데 채권 가격이 이미 떨어졌는데 그걸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시장에 충격이 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걱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런 너무 단기라고 하는 게 너무 모호하긴 하지만 이제 3월에 금리 인상 시점이 오는 그러니까 뭐 1월에도 FOMC 해보고 이제 3월에도 FOMC 나오겠지만 그 시점이 올 때마다 한 번씩 충격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이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테이퍼링을 했을 때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을 때 201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첫 테이퍼 텐트럼이 있었을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나서는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금리를 올리고 나서는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공포를 선반영하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문제되는 게 뭐냐면 연준이 과연 왜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까? 이거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과연 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존까지는 금리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히는 구조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항상 틀려왔어요. 모든 정책이나 방향 이런 그리고 코로나라는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이 코로나가 발생했는데 경기가 왜 이렇게 좋지? 돈을 이렇게 많이 풀었는데 사실 코로나 당시에는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하지 않았었거든요. 병목 전에는. 우리가 경제교과서에서 들을 때는 돈을 많이 풀면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인플레이션이 와요. 그리고 지금 연준이 풀었던 돈만큼 예전에 풀었었던 적이 없으니까 이렇게 풀면 정말 예전 경제교과서에서 이야기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법도 한데 안 왔단 말이에요. 네. 좀 뒤늦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렸다라고 해서 물가가 잡힐까? 병목이 해결될까? 금리 올리는데 어떻게 병목이 해결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는지 여부가 올 한해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런 통화정책이 있는 시점에 뭐 다가서거나 아니면 의사록이 나온다거나 하면 충격이 한 번씩 단기적으로 단발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시장이 다 죽는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은 아니고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정상화되는 데는 뭐 노력과 고통이 따르잖아요. 네. 산발적인. 뭐 아까 이제 비만이어서 재활 치료하고 운동하는 건 왜 하는 겁니까? 정상화되고, 예. 네, 건강해지고 정상화되는 이제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의 약간 힘듦 그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봤는데 그러면 제가 뭐 처음에는 각각 좀 따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긴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면 지금 매크로 상황을 봤을 때 어쨌거나 그러면 민감주, 경기 민감주 혹은 가치주에 조금 더 비중을 두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지금까지 좀 저평가됐었던 철강주나 혹은 이제 좀 가졌으면 하는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갖고 계신지 차장님의 뷰도 좀 궁금해서 이것만 한 듣고 마무리할게요.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저는 그렇게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고요. 어제 이제 철강주가 강했던 거는 경기 민감주가 좋았고 포스코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자사주를 소각하겠다, 네. 물적 분할해서 재상장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됐지 않나라고 보고요. 철강이 언제까지나 우리나라 경제를 좀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고 이거 병목 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단기적인 그리고 또 ESG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피해를 많이 보는 쪽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 하나가 철강주일 텐데 좀 장기로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금리 상승 과정에서
작년 초에 나타나는 현상과 좀 비슷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작년 상반기엔 좋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힘들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길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뭐 어제 미국 보면 나스닥 급락을 했지만 다른 거 다 같이 빠졌거든요. 물론 방어주가 방어 역할을 좀 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떨어질 때는 또 다 같이 떨어집니다. 그럼 좀 덜 떨어진다 뿐이지 덜 떨어지고 덜 올라오는 거를 봐야 되느냐? 저는 그건 좀 아니다라고 보고요. 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좀 기대감은 가지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얼마나 판매가 잘 되고 2차 그러니까 전기차죠. 미래차로 얼마나 빠른 전향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요. 일단은 뭐 실적이나 그다음에 모멘텀 측면이나 아니면 주가 수준이나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어서 자동차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현대차 그룹이 미래차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발표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테슬라라든지 미국의 GM이나 포드라든지 이런 쪽들 주가 추이 보면요. 너무 우리나라 자동차 업체들은 좀 밑에 맞아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나 자동차나 저는 같은 계열로 본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2차 전지도 자동차니까 네. 최근에 2차 전지 소재 쪽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공포스러워서. 근데 그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 자동차 부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덜 올라가 있는 부품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전지 또 자동차라고 본다면 항상 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떨어져 있는 셀업체를 네. 2022년도에는 조금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어제 같은 시장에서도 LG화학은 또 좀 오르더라고요. 이제 물적 분할 이슈가 시장에서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오른 종목들은 지금 약간의 리스크가 좀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그러니까 덜 오른 그런 쪽을 자동차 쪽에서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강주에 대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조심스러운 입장을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뭐 자동차주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 그리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2차 전지 내에서 셀업체들에서도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매력적으로 볼 수 있게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으니까요. 자동차와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관심 갖고 앞으로의 흐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